주간 정치 브리핑 원포인트 정치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을 지역위원장 남영희 위원장 그리고 이용주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미추홀을 발음이 좀 쉽지 않네요. 예, 이게 원래 미추홀이 인천의 옛 지명 이름 예, 있죠? 예. 그리고 남구를 남구를. 예, 지명을 바꿔가지고 미추홀구가 됐습니다. 예. 왜 이렇게 옛 지명을 다시 갖고 와서 바꾸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뭐 60년, 70년 이전에는 인천 전체 행정의 중심이 남구였는데 외곽으로 이제 신도시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인구도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옛 명성을 다시 찾고 싶다라는 의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쁘네요. 예, 예. 남구 속사 고어예요, 난것 고어. 같아요. 예. 어렵죠, 발음이. 발음은 어려운데 거기다가 미추홀을 이렇게 되니까. 예.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이야기부터 해보죠.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사상 최대로 상승하면서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긍정이 44.5%, 부정이 51.6%였고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5.6%, 2.7%포인트 빠졌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3.1%포인트 상승해서 34.8%, 채 2%가 차이 안 나는 그런 순서고요. 정의당이 4.8%, 열린민주당이 4.1%, 국민의당이 2.6% 수준이었는데 자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만한 결과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악재들이 좀 많이 있기도 했고요. 민주당 콘크리트 그 지지층이 수도권에 있는 40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이념 지형은 진보 개혁적이고 근데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또 냉정할 수 있는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한 40대 지지층이 조금 밖으로 이탈을 했다. 예. 네, 그렇게 봐지고요. 또 50대 고학력층에서도 이념적 충성이 많긴 한데 제일 많이 빠진 부분이 40대 수도권에 있는 고학력층의 그 지지층이고 그다음에 30대층 연령에서도 부동산 문제로 좀 많이 이탈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동산에 있어서 이 언론의 맹폭 예. 공격도 예.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 전월세 논란, 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 것 때문에 40, 50대 민주당을 지지하던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외면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고. 이용주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결과에 대해서. 예, 뭐 지지율이라는 건 항상 등락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예. 볼 건 아닌데요.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빠릿하더라도 기존의 지지층들은 크게 뭐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상승세에 있고 민주당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중도층에 부동층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지지를 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됐고 그 큰 이유가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의 입법에 대한 독주를 국민들이 또 많은 지지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지지해서 일당을 만들어줬지만은 이것까지는 좀 무리한 거 아니냐는 그런 판단, 그에 대한 견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우울해라든지 걱정, 뭐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고, 더불어서 이제 마치 그 타임에 우리 이윤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적절한 또 말씀을 해가지고 많이 공감을 받았다. 그것이 좀 지지율 상승에 좀 도움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남영희 위원장 말처럼 이 부동산 문제 또 윤희숙 의원의 발언은 우리 대부분의 언론이 윤희숙 의원의 상찬 또 집권 여당한테는 비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민심을 좀 못 얻은 것도 있다. 월세가 뭐가 나쁘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정무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았나. 그렇죠. 또 실제 뭐 전세 절멸까지 갈 수 있는 불안감을 조성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예, 예. 그 실제 말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전달된 게 좀 왜곡 현상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이제
이제 예. 접어들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4%면 아주 뭐 안정적 아주 많이 빠지고 나쁜 건 아니니까요. 조금씩 또 그 부동산 정책이란 게 효과를 발휘할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회복할 기회도 있을 거라고 예, 희망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두 가지 아까 이제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입법 독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독주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좀 바뀐 모습을 국민들한테 라든지 지지자들 아니야 그 상대편한테 보여줘야지만 반대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야지만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지지층이 마음을 돌린 지지층이 돌아올 수 있는 컴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방선거 때부터 총선까지 그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높았다가 민주당의 어떤 실책 이런 것으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도 미래통합당이 반사 이득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고스란히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미래통합당이 이것을 자신들이 이번에 받은 지지율을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두 가지 부분 다 똑같은 마찬가지인 거죠. 첫 번째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독주라는 그 부분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미래통합당이 그 과실로 계속 따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태도 변화, 국회라든지 행정의 여러 부분에서 좀 태도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특히 김현미 장관에게 여러 가지 이제 미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맡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조차도 과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좀 인사로라도 나타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해결 안 되는 사람을 계속 끌고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제는 좀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그 민주당 지지층들의 이야기는 지금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보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계속해서 헛발질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은 이 국민들이 준 176석 총선 결과에 사실 보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원이 한 48일 만에 열리고 나서 시급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입법 조치를 했어야 했고 또 그걸 이제 국민들이 또 기다렸던 측면도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뭔가 하지를 못했던 게 서로 계속 발목만 잡고 민생은 뒷전이었고 거리에 미통당 당 대표는 아스팔트 위에 대표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발목 잡기보다 일하는 거 보여주면서 오히려 욕먹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한 게 민주당이고 지금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제 국민들이 그 미통당이 오히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이 상황들을 같이 전개해 나갔다면 훨씬 더 지지율을 많이 회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직격탄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 주호영 의원의 23억, 박덕금 의원의 73억 이런 부분이 미통당의 지지율이 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를 까먹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여론조사 개요를 또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대통령 지지율 개요 설명이 전에 대통령 지지율을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역시 부동산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과감한 입법 정책을 걸었다.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입법이 늦춰질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설득하거나 그런 모습도 좀 비춰졌어야 되는데 너무 정광성과처럼 정격전처럼 했다는 그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4개월 안에 이 의원 말처럼 이 부동산에서 가시적인 성과, 결과를 좀 내놔야겠죠. 부동산 값이 좀 안정화된다든가. 그런 게 없다면 반등의 기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조사는요. 2020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에게 무선 80%, 유선 20%, 임의걸기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선이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윤석열 총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독재라는 말이 검찰총장에게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물론 민주당에서는 좀 발끈한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결국은 정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대통령인 임명권자가 버젓이 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정부 청와대에 던지는 메시지 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월권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뭐 오늘 보니까 최고위원회에 계신 뭐 서른 의원님이나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 나갔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면 검찰은 사실 어디까지나 우리 그 행정부의 한 기관인데 예, 이것은 그 정치적인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 기관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 부분을 너무 과하게 표현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뭐 입법 처리 과정을 보면서 야당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단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뭐 독재, 전체주의. 그 야당에서 쓰는 단어를 이 윤석열 총장이 그 신임 검사들 축사 자리에서 꼭 그렇게 쓴 것이 저는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검찰총장 지위에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앞으로 정치를 하실 건가? 뭐 이렇게까지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진짜 독재 시절이었으면 이런 단어를 말 못 썼겠죠. 예.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검찰 출신이니까 남다르게 드릴 법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신임 검사 인관식에서 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논란이 돼서 그 발언 전문을 놓고 한번 봐봤어요. 봐봤더니 이제 문자상으로 글자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아,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문자상으로 보면. 문자상으로 보면 문제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특정한 단어라도 문구들이 상대편에 있는 여당의 반대편에 있는 야당에서 요즘 쓰고 있는 말이 아니라 또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현재의 여당이 사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이것을 독재나 전체주의적인 행태로 보고 있는 거 아니라는 그런 의구심을 주기에는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으나 공개적인 석상 아니겠습니까? 그 신임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하는 말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면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검찰총장 입장에서 요즘 사실 검찰이 여기저기 많이 치여서 오갈 데 없는 신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이 내부 조직원들에게 좀 화이팅하고 힘내자라는 그렇게 뭐 한 걸로 이쁘게 보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이 문제가 자꾸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검찰 내부에서 최근 뭐 정부 여당에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뭐 부글부글 끓고 있다 뭐 그런 언론 보도가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뭔지 대다수의 검사들은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기관의 문제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검찰에서 뭐 어차피 내놔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내놓은 것은 또한 사실이고요. 조직원들이 검찰 조직원 각각의 구성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검찰 역할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에 아쉬움은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당과의 갈등이 있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법의 지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분들이 정말 검찰 중심의 업무에 갇혀져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검찰과 비검찰로만 세상을 보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게 아닌가. 그리고 검찰이라는 것이 한 점에 그 오류가 없는 정말 그 완벽한 민주적 기관이다. 뭐 이걸 상정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부분에 대한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근데 민주당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자기 정치하지 마라, 정치할 거면 나가라, 나가서 해라 이런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미래통합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고 자기 정치하고 있다 그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인사청문회장이나 뭐 법사위에서나 좀 세게 발언하고 이거 뭐 결국은 서울시장 나가려고 저렇게 세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겠나. 일단은 그럼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 미래통합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오선에 당대표까지 하셨던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뭐 어떤 시선으로 봐도 정치적이라고 보시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실제로 행정기관의 한 기관에 속하고 법무부 외청이 검찰의 그 정치적인 행태 때문에 그걸 다스리기 위한 본인의 갖춰진 입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인이 자기 정치 할 수 이전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걸 뭐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자기 소속에 있는 검찰총장과 대립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것은 검찰로서도 안 좋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 좋고 또 정치인 추미애로서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오래 가는 거는 국가 경영력으로 매우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당에서 결단해야죠. 이렇게 내년 7월까지 계속 갈 것인지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속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은 검찰로서도 안 좋다고 봅니다. 검찰총장 임기가 일단 보장은 돼 있으니까요. 보장돼 있는데 이게 뭐 해임도 가능한 상태인 것이고 탄핵이라는 절차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여러 가지 논의, 판사 검사는 원래 탄핵 절차를 거쳐서 그 직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절차를 거쳐서 이런 상태를 내년 7월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끌고 가실 건데 그것은 뭐 국가로서나 여당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영주 전 의원 우리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사실상 식물총장이다.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윤 총장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인사를 아마 할 거거단 말이죠. 그건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건데. 그런데 본인은 지금 스스로 나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느냐. 결국은 자신의 아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또 그 고발당한 상태고 또 장모 문제도 있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또 세간의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결국에는 올해든지 내년에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이라도 그게 없던 일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현재와 같은 장관과 또 여당, 정권과의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소위 검찰총장이 소위 쫓겨나는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은 검찰의 독립이라는 이런 데 있어서 여당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전 정부에서 봤잖아요. 최동욱 총장을 쫓아내고 윤석열을 내친 박근혜 이런 것처럼 만약에 윤석열을 쫓아내고 한동훈을 내치는 이런 걸 대비가 되는 구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을 정말 대통령이나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래 된다면 민심이 또 어떻게 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할 생각은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 있고 지지율이 13.7%인가 얼마 전에 조사된 게 그 정도 나왔는데 한 20% 정도까지 정말 오른다면 어떤 결행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의 이제 행보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퇴는 뭐 곧바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을 때 자신의 권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해임 결의안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 당의 의원들 얘기긴 한데 임명권자는 또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의 정부에서 보여줬던 그 임명자들과는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서야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국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나영희 위원장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이낙연 의원이 25.6%로 1위. 지난번 조사보다는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4.2%포인트, 5.2%포인트 빠졌군요. 이재명 지사가
4%포인트 정도 올라서 19.6. 네. 이게 아마 무죄 판결이 가장 큰 힘이 이후에, 됐을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이 3.7%가 올랐네요. 그래서 13.8%포인트. 이렇게 해서 뭐 2강 1중 체제가 아니냐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가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아직 2년 남은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 제가 역대 대통령 선거를 쭉 봤거든요. 1, 2위가 끝까지 1등 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예, 다들.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다들 또 궁금해 하시니까 이런 조사가 있었다. 이걸 알려드리고요. 일단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였고요.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6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뭐 하실 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뉴스인데, 권경의 변호사가 지난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의혹 첩보도 직전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을 보도가 곧 나간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어요. 물론 곧바로 삭제했습니다만 이미 다 퍼진 상태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한상혁 위원장 아니야 가르쳐준 사람이. 그렇다면 정부와 또 MBC가 짜고 이렇게 검찰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한동훈을 내쫓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검언 유착 사건이 아니고 정언 유착 사건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 그래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권경의 변호사랑 통화한 적은 있다. 그리고 자신의 통화 목록을 캡처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보도 직전에 통화를 한 게 아니고 보도 후에 통화를 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권경의 변호사도 자신이 착오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기사로 지금 다 번진 상황이란 말이죠. 어떤 사안들이 막 벌어지면 저희도 왜 핸드폰에 찌라시성 뭐 온갖 메시지들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권경의 변호사가 언급을 하면서 저는 지금 KBS, MBC를 문제 삼는 것이 애초에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의 이동재의 그 검언 유착을 자꾸 물타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사실은 핵심은 우리가 그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검언 유착이었는데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번져나갔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계속 문제 삼는 거죠. 사실. 근데 결국에는 이거죠. 이제 한동훈 검사장 측이나 이동재 기자가 하는 말은 요새는 이동재 기자는 자기가 한 취재의 방법 중 일부 다소 무리한 방법이 비슷한 걸 인정하면서도 검찰과 소위 공모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했던 것이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된 대검이 손을 못 미치게 한 상태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종 결론으로는 검언 유착의 소위 공모관계는 입증이 안 된 상태로 기자만 기소된 이런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결국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냐. 검언 유착이든지 권언 유착이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일단 기소된 내용으로 보면 검언 유착은 아니면은 다른 가능성 권언 유착 쪽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 권언 유착 쪽에 대해서는 수사가 느리냐. 이런 말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통화의 시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걸 바로 잡고 통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통화는 아니라고 하면서 어떤 통화를 했는지 별 명확히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런 말이 오고 갈 수는 있을 것인데 방통위원장이 원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있다. 앞으로 결국 MBC나 KBS의 내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결국 인화성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용주 의원은 어떻게 이 사건이 검언 유착으로 보입니까? 권언 유착으로 보입니까? 그러게요. 어쨌든 검찰에서는 현재까지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를 걸고 총장과 맞서 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이번에 기소된 내용이 좀 초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아직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남아있기는 하나 이번에 중앙지검장 인사가 될지 유임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 팀에 이 수사를 계속 끌고 가서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론은 실패한 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실패한 수사가 아니고 성공한 증거
인멸이다. 이동재 기자가 증거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대립되는 상황인데 요거에 대해서 그 남영희 위원장은 검언 유착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 이전에 처음에 한동훈 검사장이 녹취니 뭐니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또 이동재 기자와 대화 나눈 것들을 예. 듣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게 문제였기 때문에 의심의 소지가 있고 지금 또 그 공모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에서 빠진 것 때문에 뭐 성공하지 못했고 뭐 이제 제대로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이 제대로 그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예. 이 수사가 힘들어지고 있고 휴대폰 포렌식도 대검에서 못하고 지금 서울지검에서 하니 시간도 걸리고 계속 수사 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이 공소장이 나중에 공모로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마치 지금 그 언론에서 이미 이런 모든 정황들 때문에 검언 유착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 기자인데 제가 아까 그 차기 선호도 조사하면서 조사 개요를 조금 빠뜨렸네요. 오마이에서 한 조사는 무선 10% 전화 면접 및 무선 유선 70% 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 포인트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